자,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이 노동 생산 혹은 이 소유라고 하는 노동에 대한 점유 혹은 소유라고 하는 이 문제를 프루동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그게 생시몬과 프리에하고는 어떻게 다르고 또 막스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 사회가 지금 무슨 부동산 그 폭등하고 관련돼서 뭐 종부세를 더 올려야 되느니 아니면 뭐 토지를 뭐 공유제로 한다느니 이런 논의를 두고 이제 한국의 진보와 보수가 대단히 논쟁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 논쟁이 그 오리지널 버전은 사실 이 시대 1840년대 전후로 해서 막시즘과 사회주의자들이 이런 문제를 굉장히 많이 논의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무슨 금융자본주의가 발달된 뭐 150년 전의 자본주의와 프랑스의 자본주의와 오늘날의 자본주의가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 오리지널한 아이디어는 비슷해요.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소유를 인정할 거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개인 소유를 인정하는 거죠. 내가 일한 만큼 번다. 근데 일했다는 게 뭐냐? 내가 금융 투자하고 뭐 이자 투자하고 이런 것도 다 내 거다. 임금 주고 공장 돌려서 돈 번 것도 다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개인주의죠. 그 로크시의 발상이에요. 그 다음에 안 돼. 모든 건 다 공유야. 다 노동자들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자본가들의 생산 방식은 전부 잘못됐어. 그러니까 다 압류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만 가져. 그럼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방식이죠. 이 양쪽도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프루동의 생각은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극단적인 집산주의 혹은 공산주의 이 양자를 어떻게 하면 넘었을까? 제3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프루동이 오늘날의 한국 사회도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한국 사회가 지금 그런 극단적인 개인주의적인 전통과 아니면 극단적인 노동자주의적인 전통이 좀 부딪히고 있어요. 물론 한국에서의 진보 가상이 극단적인 노동자주의는 아니에요. 약간 삼인주의적인 정통이 있기 때문에 뭐 개인의 재산권을 거부한다는 그런 의미의 공산사회는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그러나 어쨌든 삼인주의라고 하는 것도 좀 국가적인 개입을 많이 강조한다고 한다면 이 어떤 극단적인 리버럴리즘과 극단적인 노동자주의 양쪽에서 우리가 어떻게 타협점을 찾을 거냐, 이 생각의 발상은 프루동으로부터 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프루동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단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기능과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동이 사회적인 기능과 관계가 있다. 기능이라는 게 뭐예요? 기능이라는 게. 기능이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면 뭐가 할까? 이 노동의 기능이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시간에 막 10개의 신발을 만들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5개밖에 못 만들어. 그러면 10개의 그 신발을 만드는 노동자의 기능이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우리 조교 선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아니에요? 똑같은 신발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음, 똑같은 기능을 한다고. 음. 한 시간에 어떤 사람은 많이 만들고 한 사람은 많이 못 만든다는 거지. 우리 사회의 전통에서는 시간당 많이 만드는 사람을 굉장히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맞습니다. 이 문제 프로동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런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은 시간당 얼마로 계산하는, 적어도 막스적인 입장에서 비판해 보면 시간당 얼마로 계산해서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를 올리는 것뿐이지 일을 해서 일해서 한 시간에 10개 만들었어. 그러면 집에 와서 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개를 만드는데 2시간 일했어. 그럼 넌 2시간 일하고 가, 쉬어. 이렇게 해야지. 한 시간에 10개 만들어서 잘했어? 그럼 이 사람은 한 시간에 30개 만들려고 애를 쓸 거란 말입니다. 비유컨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품의 질은 떨어질 수도 있지, 사실은. 그런 걸 고려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노동의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이 당시의 생산성을 중요시하는 산업사회였으니까, 초기 산업사회였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직업, 노동의 어떤 역사성과 관련된 건데 하나 물어봅시다. 그 변기수리공하고 직업으로서 왜 변기수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옛날에 굴뚝청소부를 합시다. 그러면 굴뚝청소부하고 의사라는 직업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한 직업이에요? 의사가 더 중요하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왜 그럴까? 일단은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음, 많은 지식과 공부를 통해서 음, 달성될 수 있는 직업이고, 음,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잖아요. 음, 굴뚝 수리공 음, 때는. 음. 그래서 의사라는 직업이 아마 사회적으로나 더 중요하다 이렇게 여길 것 같습니다. 여길 것 같다는 건 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프로동주의적으로 생각을 하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예상이 맞았어요. 일단 우리 조교 선생이 거론한 것 중에 이제 공부를 많이 했다. 네. 그다음에 학비가 많이 든다. 네. 이 문제는 국가에서 돈 대주면 되잖아. 실제로 프랑스는 학교가 다 국공립이기 때문에 의사가 되려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공짜로 배워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우리나라한테는 문제인 것 같아. 의대를 가면 돈이 많이 든다. 그렇지만 의대를 졸업하면 돈을 많이 번다. 그것 때문에 의대를 많이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만일 의대를 가는데 돈이 안 들어. 그다음에 의대를 나와도 돈을 많이 못 벌어. 그래도 사람들이 의대를 가려고 그럴까? 아주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하면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닐 것 같은데 나도. 네. 그러니까 푸르동 얘기는 뭐냐면 일단 직업으로서 의사라는 직업이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 거는 논의를 하자는 거예요. 그거 국가에서 대주면 돼, 실제로. 그러니까 그때부터 프랑스는 이 국공립대학이라는 게 나타나서 모든 지식 전수는 교육기관은 다 국공립을 만들어야 한다는 합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건 말 되죠. 그러니까 푸르동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뭐냐면 이런 교육을 국립화하는 거, 교육을 공유로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고건이에요. 그 전까지는 대부분 다 뭐였냐면 노동 생산물, 특히 마르크시즘은 노동물에 대해서만 생각했다면 푸르동은 이런 교육 문제, 무형의 자산 아닙니까? 무형의 노동이고, 근데 그런 것도 국가가 제공해서 이 공동 소유를 하자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됐어요. 두 번째, 의사라는 직업이 중요한 직업이고 사람의 무슨 목숨을 구하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게 18세기를 전후로 한 시기였다는 거예요. 한 16세기, 17세기 초반에도 의사라는 직업이 없었다는 겁니다. 대체로 그 의사의 직업을 대신한 게 뭐냐면 이발소에서 했다는 거예요. 이발소. 여러분 지금도 이 시내에 가면 이발소 이렇게 빨갛고 하얀 게 이렇게 뿅뿅뿅뿅 하고 돌아가죠.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아세요? 그게 붕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붕대. 그게 뭐냐면 과거에는 그냥 머리 자르고 무슨 뭐 이런 일만 한 게 아니고 사람들 붕대도 감아주고 그저 어디 다치면 그냥 소독약도 발라주고 하는 그런 정도가 이발소라는 데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발소의 역할이 에서 분리가 돼서 정말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고 병원이라는 게 생긴 게 된 게 17세기, 18세기를 전후로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의사란 직업 자체가 없었어요, 옛날엔. 근데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의사란 직업이 생긴 것 자체가 18세기에 왔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그 의사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회적인 어떤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의사에 대해서 존경을 주게 한 것은 의사 네가 개인이 무슨 잘나서가 아니고 이 사회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뭘 그렇게 잘난 척을 해서 뭐 의사는 중요하고 굴뚝 청소는 안 중요하냐고 생각하냐는 겁니다. 실제로 굴뚝 청소 안 하면 굴뚝 청소하는 사람 없으면 요즘이야 다 무슨 저 가스보일러 쓰고 무슨 뭐 이러니까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 나무 떼고 석탄 떼고 하던 시절에는 굴뚝이 막히면 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유학 시절에 그 경험담이 있는데 저는 이제 굴뚝이 아니고 변기 수리공을 한번 부른 적이 있어요. 난 몰랐는데 와서 잠깐 30분 뭐 부속품 하나 갈아주고 출장비 따로 부속품 따로 노동비 따로 받는데 한 50몇만 원이 되더라고.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가 거의 그때 한 30년 전 얘기인데 50만 원을 가져라고. 그리고 막 2시부터 3시 반까지 밖에 못 있는다고 그때 나 학교 가야 된다 그랬더니 그럼 관도 이러고 막 그러는 거야. 굉장히 비싸요. 그런 소위 육체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가격이 되게 비싸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노동하는 그런 단순 노동이나 육체 노동으로서의 의사 노동이나 이미 프랑스는 동등한 자격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정을 해봅시다. 아까 내가 처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여기 읽었지만 이 6절의 제목이 뭐냐면 사회에서 모든 임금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모든 임금이 평등해지는 거는 막시즘에서는 공산당이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가격이 없죠. 다 모두 똑같은 일하고 모두 다 분배를 해버리니까. 근데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푸르동은 그렇게 당이나 국가 조직에 나서서 모든 걸 강압적으로 분배하고 하는 거 절대로 반대요. 그러면
시장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자는 거예요. 니들이 알아서 해라. 국가 권력이나 강제적인 당위 조직이 나서지 말자.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임금은 모두가 똑같이 된다. 그럼 어떻게 똑같이 되느냐? 그래서 이 프리에나 생시몽 했던 얘기를 하나하나씩 비판해요. 우선 자본 투자량, 이게 이제 소위 뭡니까? 프리에가 했던 얘기, 자본 투자량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된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막시즘이나 프루동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공장 세워놓고 가만히 있어봐라. 그럼 뭐가 생기냐? 그 안에 뭔가 노동자가 들어가서 노동을 투입하니까 뭐가 생기지. 그러니까 자본, 돈이 많은 사람이 뭔가를 얻는다?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 막스하고 프루동하고 똑같이 생각해요. 자본가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성취물인데, 성취물이 뭐예요? 성취라는 게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시간에 뭡니까? 어떤 사람이 10개 만들고 어떤 사람이 20개 만들어. 그럼 20개 만드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0개 만들었으면 집에 가서 쉬지 왜 20개씩 만들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 이 책에 191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6시간 만에 자기 일을 끝마칠 수 있는 노동자는 자기의 힘과 활동이 더 크다는 구실로 자기보다 덜 숙련된 노동자의 일감을 빼앗고 그리하여 그의 노동과 빵을 강탈할 권리가 있는가? 누가 감히 이런 주장을 고집할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일을 마친 이는 원한다면 휴식을 취할 수 있으리라. 힘을 재충전하고 영혼의 양식을 얻고 삶을 쾌적하게 가꾸기 위해 운동이나 유익한 일에 몰두하는 것도 좋으리라. 난 요거 약간 프리해적인 냄새가 난다고 보는 거예요. 뭘 자꾸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냐는 거예요. 10개 만들었으면 여기 6시간 만에 일이 끝났으면 집에 가서 쉬지. 뭘 자꾸 성과급 줄 테니까 더 일해라. 이거 자본이 노동을 착취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대단히 예리한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당시에 그랬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임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의사와 변기수리공, 굴뚝철도부 얘기인데 이게 이제 능력에 따라서 노동의 질과 임금이 달라지는 거 아니냐. 실제로 우리나라 한국 경제가 뭐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돈 많이 버는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좋은 학교도 가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예요? 잘못됐다. 왜 잘못돼? 기본적으로 보면 뭐예요? 결국은 의사의 직업이나 변기공의 수리공이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까 얘기했죠. 나는 타자와의 노동과 연결되어 있다. 강의를 하는 교수의 직업은 아주 숭고하고 이런 무슨 기계를 만들고 인터넷 작업을 하는 사람은 기술공,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공돌이야. 그래서 좀 하급한 노동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정신 노동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어떤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육체 노동을 했던 사람의 기술력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인터넷 강의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의미에서 내 지적인 노동이나 기술력의 육체 노동이나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동등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약간 그런 지적 노동에 대한 우월감이 아직도 남아있죠. 그러니까 그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글쎄, 물론 공부를 많이 하긴 하죠. 근데 돈 많이 벌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 의사 될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의사는 사명감, 내가 정말 의사가 되는 게 좋아. 그 다음에 내가 어디 낙도 가서도 사람을 고치는 걸로 나는 보람 얻을 수, 이런 사람 아니면 의사가 되지 말아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실제로 요즘 의사 돼가지고 개업해서 돈 못 벌어요. 그러니까 이런 푸르동의 생각들이 우리 사회에서 조금씩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적용될 수 있는 시기가 우리도 오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뭐 앞서 나온 얘기지만. 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동의 기능이라는 것과 노동의 관계 역사성, 아까 얘기했지만 뭐 변기 수리공을 하나 의사라든가 아니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사회에서 하나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우월을 평가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그런 우월 속에서 임금을 격차를 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냐면 이 소유란 무엇이고 216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의사가 다른 생산자보다 불리하게 보수를 받아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과 대등한 수준 아래 머물러서도 안 된다고 말한다. 그렇죠. 대등한 수준 아래에 머물러서 안 된다. 그러나 나는 의사가 이 평등한 수준을 넘어서도 안 된다고 덧붙이고 싶다. 왜냐하면 그의 재능이란 그가 한 번도 지불하지 않는 공동의 재산이며, 이거 중요한 거야. 그 공동의 재산의 영원한 채무자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의사로서
책을 읽고 그 어려운 의학책을 읽고 해부학책을 읽고 잘 외웠어. 그 개인적인 능력도 사실은 이 사회가 너 똑똑하다 이렇게 인정해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좀 튀는 얘기지만 미국의 왜 마이클 조던이라는 유명한 농구 선수 있지 않습니까? 그 선수가 받았던 연봉을 숏해서 들어간 숫자로 비니까 골 한 골 넣을 때마다 15,000에게 2만 원을 받았대요. 어마어마한 몇 천억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한참 현역 시절 유명한 선수였을 때. 거기다가 무슨 나이키 광고도 붙고 뭐 어마어마한 유명 스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만일 그 사람이 그 농구를 그렇게 잘하고 키가 크고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200년 전에 미국의 남부나 동부의 농장에서 태어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등치 좋으니까 맨날 얻어맞고 면화 따고 앉아 있었겠죠. 왜냐면 그 당시엔 농구라는 게임도 없었을 때고 농구 프로농구 선수라고 하는 개념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비슷한 예로 이 의사란 직업도 과거에는 그런 직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농구 선수가 한 사회에서 어떤 제도적인 그 사회가 만들어낸 하나의 어떤 혜택인 것처럼 너 농구 잘해? 너 대단해. 이렇게 우리가 칭찬해 주는 건 뭐예요? 내 능력보다는 이 사회가 나를 인정하는 하나의 제도고 풍습인 것처럼 너 의사야? 너 교수야? 그러니까 너 참 공부 많이 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 자체도 이 사회가 나를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럼 그 인정해 준 것에 대해 내가 빚이 있다고 보는 거야. 나는 내가 대학 교수로서 뭐 이렇게 이 조그만 대학이지고 조그만 연구실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는 게 난 개인적으로 내가 똑똑하거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기회를 받을 수 있었던 내가 굉장히 행운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강의를 이렇게 인터넷 강의를 하는 것도 뭐 그냥 좁은 공간에서 내 강의를 수강 신청한 학생들 뿐만이 아니고 이 사회가 나를 인정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에게 내 지식을 보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계기가 뭐예요? 난 푸르동의 이 생각과 관련된 겁니다. 이게 바로 사회성의 정의고 상호 부조의 정신이고 이게 연대주의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없었으면 나의 지적인 노동은 빛을 발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그 빚에 대해서 내가 채무를 있으니까 그걸 갚으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우리 사회가 그런 식의 그 생각으로 이게 좀 바뀔 때가 왔다고 보는 거야. 이게 너무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인 것과 지나치게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집산주의, 뭐 돈 많이 번 놈 다 나쁜 놈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우리 사회가 지금 많이 혼동이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의사라는 전문성 이런 거 그거 사회가 너를 인정해 준 것은 대가로 요즘 뭐 흔히 하는 말로 왜 무슨 의대생을 뽑는데 무슨 낙도에 가고 무슨 오지에 가는 사람들만 따로 뽑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우리 사회에서 한참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나는 뭐 그렇게까지 그거를 규정해서 의과대학 들어온 사람들 너는 반드시 가면 뭐 어디 10년 이상 시골에 가서 봉사하는 의사가 돼야 돼 뭐 이렇게 규정할 것까지는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의사라는 직업을 돈 많이 벌려는 전문 직업이 아니고 이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필요한 노동을 하는 사람 그래서 그에 맞는 합당한 대가를 줘야 된다. 근데 그 합당한 대가라는 게 무슨 교수의 월급보다 뭐 낮거나 높고 아니면 무슨 변기 수령보다 낮고 높고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수준으로 우리도 이 임금이 결정되고 그러면 의대 관련 사람들도 정말 의사가 되고 싶고 다른 사람을 고치고 싶은 어떤 봉사정신인 사람만 가게 되고 그러면 정말 의술이 제대로 현실화될 수 있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비슷한 얘기지만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임금 문제와 관련돼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푸르동 당시 최고의 여가수였던 러시아의 여가수였던 러셀이라는 사람이 러시아에서 프랑스로 오는데 그 여자의 이 연봉을 얼마 주면 되냐 이런 게 신문에도 나가고 그랬었대요. 오늘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저 야구 선수 유명한 야구 선수 외국에 데려왔을 때 돈 얼마 줘야 되는지 뭐 그거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 줘야 될까? 데려오는 사람 무슨 극장주 마음대로 주나? 프랑스가 러시아보다는 잘 사니까 러시아에 있을 때보다는 프랑스 더 줘야 되나? 뭐 여러 가지 논의가 많았는데 여가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국민들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 여가수, 소프라노 여가수의 노래를 듣고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그래서 그 효율성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으로 결정된 문제지 자본주의 논리 아니면 프랑스가 러시아보다 더 잘 산다는 논리
아니면 극장에서 얼마나 수익을 얻을 수 있냐 이런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연대주의 기본적인 발상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이런 연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노사 문제라든가 또 어떤 무슨 뭐 대졸자의 초봉 임금 문제, 그다음에 무슨 경영주의 무슨 성과급 문제 이런 거 아주 굉장히 말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